제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투자와 전술적 자산 배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술적 자산 배분은 TAA 또는 Tactical Asset Allocation이라고도 합니다. 단기 투자나 TAA는 일별 정보 등을 바탕으로 하는 투자나 거래입니다. 적어도 국내에서 단기 투자나 전술적 자산 배분은 제 판단에는 인공지능이 가장 오용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데이터와 정보가 많은 초단기 투자 거래 분야와 정반대인 상황입니다. 전술적 자산 배분에서 인공지능이 오용되고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간 주가 데이터 등 또는 회계 데이터 등을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초 통계학을 배운 누구라도 아주 간단한 투자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학교에서 배우면 주식 투자 데이터로, 주식 데이터나 회계 데이터로 바로 코드를, 자신이 짠 코드를 돌려볼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수업 시간에 대학생들에게 주식 일일 데이터로 인공지능을 만들어 보라고 숙제를 내주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안내를 제가 해주면 학생들은 숙제를 상당히 잘 해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별 데이터를 활용하여 딥러닝과 같은 강력한 인공지능을 만드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는 시계열 데이터, 즉 날짜에 따라 시간에 따라 나열된 데이터의 길이가 짧기 때문입니다. 1년에 비즈니스 데이가 250일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20년간의 이러한 일별 데이터를 사용해도 5,000개의 관측치에 불과합니다. 물론 횡단면 데이터, 옆으로 동시대의 데이터, 동시대적인 데이터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한 기업의 주가를 예측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정보의 양과 종류는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차원의 저주, curse of dimensionality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몇십만 개의 동전을 던지면 삼성전자의 주가가 내일 올라가는지 떨어지는지, 다음날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가는지 떨어지는지 계속 맞추는 동전은 수십만 개를 던지면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의 존재할 겁니다. 그러면 날마다 삼성전자 주식이 오르는지 맞추는지를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오느냐, 뒷면이 나오느냐로 맞추는 동전이 있다면 이 동전은 과연 마법의 동전일까요? 아닙니다. 몇십만 개의 동전을 많이 던지다 보면 그런 동전은 우연히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이런 문제점은 매우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빅데이터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데이터들이 계속 생성되고 있습니다. 각종 신문기사, SNS, 사진, 음성 데이터 등이 있고 이런 걸로 내일의 주식 가격이 어떻게 될까를 맞추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을 보면 그 중에 하나는 반드시 역시 예를 들어 내일의 삼성전자 주가가 어떻게 될지 잘 맞추는 데이터가 존재할 겁니다. 그럼 이건 진짜 마법의 데이터일까요? 역시 아닙니다. 많은 데이터를 가져오면 그 중에 하나는 우연히 삼성전자의 주가를 맞추는 그런 데이터가 존재할 가능성이 큽니다. 학술적 이론과 금융에 대한 직관이 없으면 이러한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정립된 파이낸스
학술적 이론과 금융에 대한 직관이 부족한 매니저가 운영하는 인공지능 펀드를 반드시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조심하셔야 되는 이유입니다. 국내 로보 어드바이저 업체들 중 거의 모두가 인공지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과가 뚜렷한 펀드들이 별로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들 때문입니다. 단기 투자나 Tactical Asset Allocation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려면 이론, 파이낸스의 학술적 성과 등을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수십 년간 학술적으로 축적되고 정립된 성과를 활용해야 합니다. 이는 데이터의 한계를 이론과 직관으로 극복하려는 노력입니다. 대표적인 방법은 투자 전략을 연구하는 전통 재무금융 파이낸스 학자들의 방법론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특히 학자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시장 이상현상, Market Anomaly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여기 화면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화면에 나오는 자료는 위키피디아에서 가져왔습니다. 아주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시장 이상현상, 마켓 아노멀리에 대한 언급이 없거나 최소 수십 개의 시장 이상현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는 전략적, 전술적 자산운용 TAA나 헤지펀드나 로보 어드바이저는 고려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안전하다고 판단됩니다. 설령 시장 이상현상을 언급하더라도 그중 몇 개에 집중해서 투자하는 것은 역시 이러한 펀드도 의미가 없습니다. 적어도 저 같은 학자들에게 시장 이상현상은 Tactical Asset Allocation을 실행하는데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일하던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뱅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장 이상현상은 업계에서 또는 회사에서 스마트 베타 또는 팩터라고도 불립니다. 이는 학술적으로 잘 연구된 투자 전략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패키지화된 전술적 자산운용이라고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잘 알려진 시장 이상현상은 수백 개가 있습니다. 속칭 말하는 이미 학술적으로 알려진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투자 전략이 수백 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국내에서도 대략 일별 데이터로 구축 가능하면서도 의미 있는 것들이 70여 개 정도입니다. 제가 직접 해봤습니다. 국내, 해외, 주식, 채권을 대상으로 시장 이상현상을 조사하고 리스트를 구축하여 활용해야 합니다. 스마트한 몇 명이 모여서 똑똑한 분 몇 분이 모여서 열심히 회의해서 투자 전략을 개발하더라도 기존 학술 성과를 벗어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국내에 존재하는 투자 전략, 예를 들어 헤지펀드, 로보 어드바이저, 유명 펀드 매니저들 중 대다수는 아마 전 세계에 저 같은 사람들이 수만 명이 있습니다. 이런 수만 명의 사람들이 수십 년간 축적된 시장 이상현상으로 아마도 분해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를 역으로 보면 시장 이상현상들을 이용하여 펀드들의 투자 전략을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의 펀드 선택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국내에서 체계적으로 이러한 시장 이상현상을 관리하며 펀드 평가를 하며 투자를 가이드하는 기관이 없습니다. 매우 아쉬운 상황입니다. 펀드들도 독립적으로 투자 전략을 만들기 위해
많은 비용을 투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시장 현상들을 먼저 잘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시장 이상 현상들을 레고 블록처럼 창의적으로 조합하거나 딥 러닝, 심화 학습 등에 적용하거나 국면에 따라 어떤 시장 이상 현상을 선택할지에 관한 새로운 전략을 개발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국면에 따라 이러한 시장 이상 현상들을 적절하게 취사 선택하는 것을 업계에서는 팩터 로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즉 전문가들은 시장 이상 현상의 리스트를 조합하고 기존 시장 이상 현상으로 조합, 스패닝, 되지 않는 전략을 개발하는 것에 역량을 기울이는 것이 가장 정직하고 투명한 방법입니다. 제가 한다 파트너스라는 핀테크 기업을 통하여 파악한 한국에서 활용 가능한 시장 이상 현상들이 화면에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이상 현상 이외에도 재무금융학자들이 연구하는 기업 재무이론, 코퍼레이트 파이낸스라고 하죠. 균형시장에서 자산가격 결정에 관한 이론, 투자론의 일부입니다. 등은 이러한 이론들은 정교하게 데이터에서 맥시멈 정보를 추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투자 등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이에 대한 학술적 성과, 업계의 성과도 상당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에서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인과관계, 코젤러티를 고려한 표준 오차, 스탠다드 에러라고 합니다. 이걸 계산하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딥 러닝, 심화학습 등 최신 인공지능 기법보다 오히려 계량경제학, 전통 통계학 분야에서 더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많은 연구 성과를 축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술적 자산운용, Tactical Asset Allocation 등 일별 수준의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재무금융, 파이낸스 분야의 학술적 성과에 대한 매우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단기 투자에서 또는 Tactical Asset Allocation에서 딥 러닝 등 수준 높은 인공지능 기법을 적용하는 것이 데이터 등의 문제로 힘들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중장기 투자는 더 어려울까요? 왜냐하면 데이터 등의 성과가 더 적기 때문입니다. 데이터가 더 적습니다. 그러나 인공지능을 중장기 투자에 적용하는 것은 투자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등 중장기 투자에서 투자자들은 행동경제학적 편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후를 대비한 재테크, 이러한 분야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제대로 의사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행동경제학적 오류는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규칙 기반 전략으로 어느 정도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술적으로 검증된 이론을 기반으로 한 투자 의사 결정 자동화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개인의 인적 자본, 휴먼 캐피탈을 분석하고 개인들의 특징을 파악한 후 미래의 현금의 입출입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ALM, Asset Liability Management, 자산 부채 관리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ALM, 자산 부채 관리의 제약 조건으로 삼아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최적화를 할 수 있습니다. 최적화 문제 자체에는 데이터가 필요하진 않습니다. 물론 이러한 제약 조건 하에서 최적화, 옵티마이제이션을 하는 작업은 인간이 또는 여러분이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종이에 연필을 가지고 직접 수학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자산 구성의 최적화를 그때그때 변경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시 종이와 연필로 최적화 문제를 푸는 것은 얼마나 귀찮겠습니까? 여간 복잡하고 귀찮은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인간은 투자에서 많은 편향을 범합니다. 속칭 바이어스를 범합니다. 이러한 오류 또는 바이어스는 체계적으로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인간은 투자 의사 결정 과정에서 지나치게 자신의 능력을 과신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의지력은 매우 약합니다. 그러면서도 미래의 위험 선호 경향, 본인의 본인의 위험에 대한 태도 등에 관하여 지나치게 과소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단기 성과, 숏텀 퍼포먼스에 지나치게 집착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러한 단기 성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세금, 거래 비용 등등은 많은 경우 간과하고 있습니다. 한편 새로운 것들, 뉴한 것들에 대해서는 열광하지만 때로는 너무 보수적입니다. 행동경제학, 행동재무, Behavioral Finance는 이러한 투자 의사결정 과정의 편향을 집중적으로 연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미 상당한 성과를 축적해 왔습니다. 인공지능의 중요한 장점은 인간의 감정에 개입 없이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경제학의 성과를 바로 프로그래밍화해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인간과 달리 감정에 개입 없이 인공지능이 투자를 할 수 있다.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투자에서 감정적 판단, 이모셔널한 저지먼트는 매우 위험합니다. 인간은 감정이나 그날그날의 가격 변동만 보고 주먹구구식으로 거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중장기 투자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줍니다. 이에 반하여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어떨까요? 인공지능은 개인의 특성을 파악하여 개인 수준의 정교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에 따라 이를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해당 개인의 과거 행동이나 비슷한 그룹에 관한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PB, Private Banker, PB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PB들은 하이 웰스 고객들만 상대합니다. 인공지능으로 PB의 역량과 지식을 프로그래밍화하면 많은 사람들이 굳이 하이 웰스 고객들이 아니더라도 PB 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 겁니다. 이미 로보 PB들이 활약하는 시대입니다. 요약하면 인공지능의 행동경제학의 성과를 반영하여 인간의 투자 실수를 지적할 수 있게 하고 최적화, 옵티마이제이션, 포트폴리오 최적화 문제를 대신 해결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최신의 학술적 성과와 금융상품 출시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를 바탕으로 인공지능은 더 나은 투자 의사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투자자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빅데이터를 사용하고 투자 의사 결정은 학술적으로 알려진 방법론을 사용하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데이터 사용을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 관련되어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화면에 있는 KEB
하나은행 사례를 읽어보겠습니다. KB 하나은행은 인공지능 AI 기반 대화형 뱅킹 서비스 하이뱅킹의 고도화를 완료했다고 2019년 9월 17일 밝혔다. 즉 챗봇 서비스를 인공지능 기반 챗봇 서비스를 고도화했다는 겁니다. 고객은 하이뱅킹에서 문자, 음성, 입력, 촬영을 통해 금융거래를 요청하고 챗봇의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KB 하나은행에 의하면 이번 고도화로 가입 및 인증 프로세스를 간소화했다. 외화 21개까지 환전 보관할 수도 있으며 각종 이체거래, 공과금 납부도 보안카드나 OTP 없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KB 하나은행은 하이뱅킹 고도화로 개인화, 마케팅 기반을 마련했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빅데이터 플랫폼과 하이뱅킹을 연계해 고객 맞춤 마케팅 프로세스를 갖춰 나가는 계획입니다. 이는 제가 이미 설명한 세계적인 추세와 정확히 부합합니다. KB 하나은행의 한준성 미래금융 부행장은 향후에 빅데이터 플랫폼을 기반으로 인공지능 금융 서비스인 하이뱅킹의 하이와 은행원이 함께 고객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굳이 KB 하나은행 아니라도 다른 은행들도 이러한 서비스를 상당히 많이 실행하고 있습니다. 은행뿐만 아니라 증권사, 자산운용사도 적극적으로 이러한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된 핀테크나 스타트업들도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학술적으로 검증된 장기 투자 요령, 가장 중요한 장기 투자 요령은 학술적으로 검증된 것은 바로 분산 투자입니다. 분산 투자가 가장 학술적으로 검증된 장기 투자 전략입니다. 그런데 분산 투자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분산 투자 전략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인적 자원의 특성, 여러분들의 휴먼 캐피탈의 특성,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부동산, 기타 자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분산 투자 의사결정에도 인공지능이 도움이 됩니다. 중장기 투자일수록 분산 투자의 장점이 더 부각됩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을 이용한 분산 투자는 중장기 투자 의사결정을 돕게 될 것입니다. 인공지능을 이용한 중장기 투자, 분산 투자, 행동경제학을 적용하는 것들, 이런 것과 관련된 해외 사례들도 많습니다. 아예 이걸로 회사를 만들어서 비즈니스를 하는 이런 회사들도 있습니다. 이런 핀테크 기업들도 있고 이미 미국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베터먼트나 웰스프런트와 같은 잘 알려진 핀테크 스타트업은 이와 같은 핀테크 스타트업은 물론 월스트리트의 금융기관들도 행동경제학을 적용한 인공지능으로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공지능으로 하이웰스, 고액 자산만 상대하던 PB 서비스를 대중에게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로보 PB들이 비슷한 맥락입니다. 예를 들어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웰스프런트나 베터먼트의 인공지능 서비스는 투자자의 위험 성향을 행동경제학적 알고리즘을 통해서 파악합니다. 그리고 파이낸스의 전통적인 포트폴리오 이론, 예를 들어 분산 투자에 기반하여 포트폴리오를 디자인하고 ETF 등을 활용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ETF는 Exchange Traded Fund의 약자입니다. ETF는 코스피, 코스닥과 같은 특정 지수 또는 금, 채권, 원유, 오일과 같은
특정 자산의 가격의 움직임에 따라 수익률이 연동되도록 설계한 상품입니다. 거래소에 상장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식을 사고 파는 것처럼 이런 펀드를 사고 팔고 거래할 수 있습니다. 매우 편리한 상품입니다. 다음은 위험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 어떻게, 어디에 투자하느냐. 이러한 투자만큼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위험 관리, 리스크 매니지먼트입니다. 이러한 위험 관리는 사실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 프로세스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이러한 위험 관리 중에서도 선행적인 forward looking한 미래의 위험에 대한 선행적인 위험 관리를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현재 금융시장에서는 여전히 미래의 위험 관리에 대한 자원과 역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전통적인 위험관리 지표로는 잘 알려진 것들이 VAR, VAR라고도 합니다. Value at Risk의 약자입니다. 신용 스프레드, 크레딧 스프레드, 기간 스프레드, 영어로 term 스프레드, 변동성 지수, 영어로 Volatility Index. 미국에는 VIX라는 변동성 지수가 있고 한국에는 VKOSPI라는 한국형 변동성 지수가 있습니다. VKOSPI는 Volatility Index of KOSPI 200의 약자입니다. Value at 화면에 설명된 Value at Risk, VAR의 경우 현재 어느 포트폴리오가 얼마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보여줄 뿐이고, 그러나 미래에 대한 어떤 위험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정보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 포트폴리오가 얼마나 위험 자산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느냐, 이것만은 설명할 뿐입니다. 이들은 정량적입니다. 퀀터테이티브합니다. 그리고 미래의 상태에 대한 정보를 어느 정도 포함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여기 화면에 나타난 중앙은행들이 사용하는 지표들은 미래에 대한 정보가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논쟁이 많습니다. 이러한 지표들이 미래 위험에 대한 예측력, predictability가 있는지는 논란이 많습니다. 국내 시장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도 많습니다. 윤선중 교수님이나 등의 연구에 따르면 변동성 지수가 미래 위험 예측의 설명력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김준식 교수님 등의 연구에 따르면 정보 흐름의 부족으로 국내 예측력이 낮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논란 때문에 이러한 지표들의 특징이 뭐냐면 해석이 힘듭니다. 그리고 사용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Volatility Index, 변동성 지수, 미국의 VIX, 한국의 VKOSPI, 이런 변동성 지수 같은 경우 이론적으로는 미래에 대한 정보를 포함합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변동성 지수는 현재의 위기와 오히려 동시에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단 미국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그렇죠? 현재 VIX의 체인지, 미국 변동성 지수의 변화와 현재 S&P 500 지수의 변화는 거의 강력한 상관관계를, 동시대적인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아래 VKOSPI를 비교한 그래프도 역시 비슷합니다. 이 그래프는 더 명확합니다. 정작 변동성 지수가 위험관리위해서 필요한 순간을 보겠습니다. 주가가 급격히 하락하는 상황을 보겠습니다. 파란색 그래프입니다. 동그라미를 제가 쳐놨습니다. 이러한 위험관리를 위해서 VKOSPI가 정말 필요한 상황을 보겠습니다. 마치 거울 이미지처럼 흡사합니다. 즉, 금융시장의 위기와 변동성 지수의 급격한 증가가 동시에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되면 변동성 지수로 선행적인 리스크 관리는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시스템적인 리스크가 발생한 다음에야 변동성 지수를 위기를 파악하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대응할 여지도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기가 이미 발생한 다음에 경보가 어쩌면 위기가 발생할 것과 동시에 경보가 뜨기 때문에 미리 대비할 여유를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위험 관리도 문제지만 더욱 심각한 문제는 불확실성 관리입니다. 사실 업계에는 불확실성 관리라는 말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학계에서 말하는 불확실성은 나이시안 언서티입니다. 나이트라는 시카고 대학 교수님이 1921년도에 펴냈고 그 유명한 케인즈의 1921년도 논문에도 나오는 말입니다. 학계에서 말하는 불확실성은 이러한 나이시안 uncertainty입니다. 그런데 이는 정량할 수 없는 질적 불확실성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래 케인즈의 언급을 참고해 보겠습니다. 특히 노란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prospect of a European war is uncertain, or the price of copper and the rate of interest 20 years later, or obsolescence of new invention, or position of private wealth owners in the social system in 1970. 이게 쓰여진 게 1937년이니까 여기서 1970년은 최소 30년 이후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량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렇지만 이런 불확실성이 정말 중요한 불확실성이라는 점입니다. 여기에서 언급되는 워나 미래의 소셜 시스템 등등은 현재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고령화, 미중 무역 전쟁 등등 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 이러한 불확실성은 지금 심하면 더 심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질적 불확실성에 대한 관리는 하는 기관도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중요한데도 하는 기관이 현재는 거의 없다는 점이죠. 그리고 어떻게 할지 방법도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질적 불확실성에 대한 아무 대책 없이 계속 금융활동을 하는 것은 우리들이 추구하는 바가 아니죠. 미국 국방부 장관을 역임한 도널드 럼스펠트는 불확실성을 known unknowns와 unknown unknowns로 구분하고 정말 중요한 것은 후자다라고 후자의 중요성, unknown unknowns의 중요성을 설파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unknown unknowns는 질적 불확실성 혹은 Naisian uncertainty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위험이 없다면 금융산업은 존재 의미가 없습니다. 금융이 위험해서 사업 기회를 창출하는 것처럼 질적 불확실성에서도 사업 기회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uncertainty는 사실 금융에서는 기회라는 뜻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러한 사업 기회를 창출하는 플레이어들은 물론 이러한 상품화된 질적 불확실성이 거래되는 생태계, 질적 불확실성을 해지하고 투자할 수 있는 생태계가 장기적으로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이는 한국의 금융시장에서도 매우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실무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위험관리, forward-looking risk management, uncertainty management, 이러한 위험관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직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미래의 위험과 불확실성을 파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래에 어떤 위험이 다가오는지 예측하려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신문을 열심히 봐야 되겠죠. 책도 열심히 봐야 되고요. 일단 파이낸셜 타임스 같은 신문이나 이코노미스트 같은 잡지를 열심히 보고 주요 커뮤니티를 관찰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펀드 매니저가 파이낸셜 타임스 하나라도 제대로 볼 시간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 하나도 못 보는데 월스트리트 저널, 이코노미스트 수백 개, 수천 개의 국내외 언론들을
어떻게 파악하고 이걸 포트폴리오에 반영하고 위험 관리를 하겠습니까? 파이낸셜 타임스도 제대로 못 보는 휴먼에게 전 세계 주요 미디어의 동향을 빠른 속도로 파악하고 그 톤 앤 매너를 분석해주는 인공지능의 존재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 리미티드라는 헤지 펀드가 있습니다. 그 사례를 보겠습니다. 해당 펀드에서는 인공지능을 사용하는데 이 인공지능은 전 세계에서 뉴스, SNS, 경제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그리고 이를 모델링한 후 시장 흐름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아이디어 리미티드의 주장에 의하면 특히 시장의 변동성이 큰 상황, 위험이 큰 상황이죠. 그 위험 중에서도 하방 리스크,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인공지능이 매우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인공지능의 활용이 특히 하방 위험 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점은 이미 사실 학계에서는 잘 알려지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된 논문들도 존재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도 연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 나온 그림들은 제가 직접 연구를 통해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그래프, 빨간색, 노란색, 잘 안 보이지만 파란색 동그라미 등이 있고 이 동그라미들이 노란색 라인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1997년 3월 28일 단어 간의 맥락을 네트워크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서 파란색 동그라미는 잘 안 보이죠? 긍정적인 뉴스. 빨간색은 부정적인 네거티브 뉴스. 노란색은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뉴스. 퍼플은 논쟁적인 뉴스를 나타냅니다. 자, 여기 보면 어떻습니까? 빨간색과 노란색이 눈에 띄시죠? 주지하다시피 다시 말해서 이건 1997년 3월 28일 글로벌 언론에 나타난 한국 경제와 금융에 대한 톤입니다. 근데 이러한 글로벌 톤 이후 약 4개월 후 1997년 7월 기아 자동차가 긴급 자금을 요청하면서 본격적인 외환 위기, 속칭 말하는 IMF 사태가 한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림에 그런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가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정적인 정보를 나타내는 빨간 원하고 불확실성, uncertainty를 나타내는 노란색, 빨간색 동그라미와 노란색 원이 크고 연결도도 큽니다. 다른 것들과 더 연결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 즉 글로벌 언론에서는 이미 4개월 전에 다가오는 위기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2000년 1월 30일의 네트워크입니다. 이런 네트워크를 세만틱 네트워크 또는 의미망이라고 합니다. 역시 뭐가 눈에 띄십니까? 역시 빨간색 부정적인 감성과 특히 노란색 불확실한 감성이 눈에 띕니다. 이는 2000년대 초반, 즉 2000년에 닷컴 버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닷컴 버블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지도 않겠습니까?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을 보겠습니다. 다음 사례는 이번에 2006년 12월 11일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본격적으로 도래하기 전 글로벌 금융위기를 앞둔 시점의 의미망 네트워크입니다. 어떻게 보이십니까? 역시 금융위기를 예측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노란색 불확실성이 눈에 많이 띕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그래프는 2006년 12월 11일 당시 그 당시에 글로벌 언론에서 한국 경제와 금융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지를 제가 흔히 말하는 자연어 처리 기법이라는 기법을 동원하여 분석한 것입니다. 다음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이건 좀 모양이 다르죠. 색도 다르고. 다음 그림은 2011년 6월 25일 2011년 6월 25일 당시 의미망입니다. 긍정적인 뉴스를 나타내는 파란색 동그라미가 눈에 많이 띄시죠?
사실 이후 한국 경제와 주식시장은 견조한 성장을 보였습니다. 여기 의미망에서도 빨간색 부정적인 감성보다는 노란색 불확실성은 조금 있지만 긍정적인 파란색 감성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특히 다른 기관과 비교하면 제가 모든 그래프를 다 보여드릴 수 없지만 파란색 동그라미가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글로벌 언론을 잘 분석하면 이처럼 향후 견조한 주식시장 또는 한국 경제의 성장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최근을 볼까요? 여기 그림은 2018년도 6월 7일 당시의 의미망입니다. 긍정적인 감성보다 불확실성, 논쟁, 부정적인 감성이 좀 더 우세합니다. 이러한 패턴은 2018년 하반기를 일정 정도 예측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2018년도 하반기는 주시장이 매우 변동성이 컸습니다. 그러나 물론 여기에는 당시에는 싱가포르의 미북 회담, 2018년 6월 12일에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미북 회담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과 관련된 뉴스가 한국 관련 감성의 주를 이루는 시기도 합니다. 아시다시피 미북 회담 관련 상황은 매우 불확실하고 논쟁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감성은 당연히 한국 경제와 금융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의미망도 해석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2018년도 6월 7일 당시 의미망이 다가오는 2018년도 하반기 금융시장의 정보를 포함하는지 아니면 미북 회담에 대한 감성을 표현하는지에 대해서는 미리 알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경우에든 이러한 의미망이 한국 경제와 금융에 대한 특히 그 불확실성에 대한 정보를 잘 포함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부터는 제가 이러한 통계 분석을 한 결과를 표로 나타내 봅니다. 이것은 이러한 감성에 따라서 향후 1개월 후에 거시 금융 변수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여줍니다. 자, 여기서 열들을 보겠습니다. 컬럼을 보면 FSI는 한국은행에서 관리하는 금융 불안 지수입니다. V코스피는 변동성 지수, 한국 경제가 한국 주시장이 얼마나 불확실할 것인가에 대한 변동성 지수입니다. 이것은 크레딧 스프레드입니다. 채권 간의 금리 격차입니다. 이것은 텀 스프레드는 장단기 금리 격차입니다. 컨피던스는 소비자의 컨피던스입니다. EWI는 미국 시장에서 한국 주식시장에 대해서 거래되는 ETF 중 가장 큰 ETF는 EWI의 거래량입니다. 턴오버는 외국인들이 얼마나 활발하게 주식을 거래하느냐입니다. 넷바이는 외국인들이 얼마나 국내 주식을 순수하게 많이 사느냐입니다. US는 미국 대비 환율입니다. 미국 USD 대비 환율입니다. JPY는 엔화 대비 환율입니다. RMB는 중국의 린민비 대비 환율입니다. EUR은 유로 대비 환율입니다. 자, 이 라인을 보겠습니다. 자, 이건 해당 날짜에 네거티브 할 때, 뉴트럴 할 때, 파저티브 할 때입니다. 제가 과거의 과거에 존재하는 날들을 모두 3등분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글로벌 언론이 한국 시장을 네거티브로 보는 기간 3분의 1, 중립적으로 보는 기간 3분의 1, 파저티브하게 보는 3분의 1입니다. 그리고 이는 네거티브하게 글로벌 언론이 한국 금융을 네거티브하게 볼 때와 파저티브하게 볼 때 그 후로 한 달 후에 각 감성의 각 지수들의 차이입니다. P밸류는 통계적으로 얼마나 의미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대략 0.05 이하면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 있는 표에 있는 숫자들은 예를 들어서 이걸 보면 한국은행에서 관리하는 금융 안정지수가 현재 글로벌 언론이 네거티브 할 때 한 달 후에는 어떤 값을 갖느냐를 보여줍니다. 이거는 현재 글로벌 언론이 한국 경제 금융에 대해서 뉴트럴 할 때,
한 달 후에 FSI가 한국은행의 위기관리지수가 어떤 값을 갖는지 보여줍니다. 자, 이건 현재 글로벌 언론이 파지티브 할 때 한 달 후에 위기 관련 지수가 어떤 값을 갖는지 보여줍니다. 자, 네거티브 할 때 제일 높죠. 뉴트럴 할 때 좀 낮습니다. 파지티브 할 때 제일 떨어지다. 즉, 네거티브 할 때는 파지티브 할 때 비해서 한 달 후에 금융 안정 지수가 훨씬 높다는 걸 예측하고 있습니다. FA뿐만이 아니라 V 코스피도, 크레딧 스프레드, 텀 스프레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글로벌 언론이 얼마나 네거티브하냐, 얼마나 파지티브한 걸 잘 분석하면 한 달 후에 어떠한 상황이 거시 금융 변수에 어떠한 영향이 생기는지를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합니다. 한 달 후만 그럴까요? 이거는 3개월 후입니다. 자, 3개월 후를 봐도 모두 P-밸류가 0보다 작죠. 별들이 붙어 있죠. 여기 별들이 붙어 있다는 건 통계적으로 의미 있다는 겁니다. 현재 글로벌 언론이 얼마나 한국 경제 금융에 대해서 네거티브한지 뉴트럴한지 파지티브를 잘 파악하면 3개월 후에 이러한 거시 금융지수, 제가 놀랐습니다. 환율까지 예측을 합니다. 환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예측을 합니다. 환율은 대단히 예측하기 힘든 거시 금융 변수들로 알려 있습니다. 무려 3개월 후에 전 세계에 존재하는 언론들의 한국 경제 금융에 대한 톤을 네거티브인지 뉴트럴인지 파지티브 분석하면 3개월 후에 달러 대비 환율, 엔화 대비 환율, 위환화 대비 환율을 어느 정도 예측하다는 의미입니다. 매우 놀랄만한 결과라고 봅니다. 더 놀랄만한 결과는 6개월 후도 예측한다는 점입니다. 즉, 현재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아닙니다. 현재 글로벌 언론에서 얼마나 네거티브, 뉴트럴인지 파지티브에 따라서 약 6개월 후에 이러한 거시금융 지표들의 어떤 일이 발생할지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는, 프리딕트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이 표는 제가 한국은행과 한작업의 일부에서 가져왔습니다. 한국은행에서도 일찍이 이런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저와 연구를 수행한 바가 있습니다. 6개월 후 정보를 잘 예측했으면 당연히 다음날 정보도 잘 예측할 수 있겠죠. 여기서 보시다시피 플러스 원데이도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3일 후 플러스 3데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 후 플러스 6데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전 세계 언론에 나타난 투자자 감성, 글로벌 감성, 언론의 톤을 잘 파악하면 단기 투자, 약 플러스 1데이, 3데이, 6데이에도 도움을 줄 수 있고, 장기 투자, 1month, 3month, 6month 또는 위험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은 금융투자 의사결정의 과정과 성과를 크게 바꿀 것입니다. 국내에서는 전술적 자산 배분, Tactical Asset Allocation 등 일별 데이터를 이용한 단기 투자에 인공지능이 집중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남용되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전술적 자산 배분에서 인공지능으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기술보다 오히려 파이낸스, 재무금융 이론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초단기 투자, very short-term investment와 리스크 매니지먼트, 위험 관리에서 인공지능은 매우 큰 영향을 주고 있고 그 잠재력도 크고 당장의 성과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오히려 초단기 투자와 위험 관리에서 인공지능이 충분히 활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중장기 투자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더 많은 투자자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중장기 투자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행동경제학과 분산투자 이론을 기본 디자인으로 하고 최신의 학술적 성과와 금융신앙의 발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특성에 대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더욱 세분화된 서비스를 개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글로벌 언론과 같은 이러한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어떤 미래의 선행적인 위험에 대한 forward-looking risk management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불확실성에 대비한 나이스한 uncertainty management 시스템을 개발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거 정지.